좋아요, 구독. 요것도 많이들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동조자가 쿠팡 플레이로 볼 수 있어요. 쿠팡 플레이를 딱 켰는데 있더라고. 나온지도 몰랐어. 2화가 나오고 나서 알았네. 그래가지고 2화 빨리 봤죠. 빨리 보고 리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동조자는요, 요것도 원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작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소설 원작이에요. 그리고 감독은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보니까는 박찬욱 감독만 연출을 한 게 아니더라고. 1, 2, 3화가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페르난도 메이렐레스가 4화, 마크 먼든이라는 사람이 5, 6, 7화를 했네요. 1, 2, 3편까지만 박찬욱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본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4화까지만 박찬욱이 참여를 한 건지 전체를 참여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나눠서 하죠. 그러니까 총괄이 박찬욱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박찬욱 감독이 관여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줄거리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1975년 전, 사이공 함락 4개월 전입니다.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하고 싸우고 있었어. 싸우고 있는데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을 침략하는 거지. 침략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그려질 내용이에요. 근데 4개월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를 보여주고 있고, 이 주인공이 북베트남에서 온 스파이야. 그래서 남베트남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남베트남에서 이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남쪽에 있는 상황들을 북쪽에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남베트남에서는 미국이랑 관련이 있어요. 미국이 이제 남베트남을 관리하고 있었거든. 그런 와중에 스파이 한 명이 잡힌 거야.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취조를 하는데 얘가 북베트남에서 온 스파이였잖아. 그래서 진땀을 흘리는 거지. 왜냐면은 그 잡힌 스파이가 자기 이름을 불까봐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미국으로 도망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얘가 스파이인 채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1화 내용이에요. 그리고 2화에서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들킬까 말까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2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들키느냐 마느냐를 보여주는데 이걸 끝까지 갈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2화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갈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고 아직까지는 들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재밌습니다. 괜히 박찬욱 감독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쿠팡 결제했어요? 그렇죠.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영화적으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1편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과정을 거꾸로 그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스파이가 잡혔고 그 스파이가 잡히는 과정이 나오고 스파이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고 그 주인공이 어떤 상태였고 이렇게 조금씩 힌트를 줘가면서 과거로 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어떤 전개가 흥미롭죠. 처음에는 얘가 스파이라는 거를 눈치채지 못해요. 얘도 같은 그냥 형사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의 처음 표정이 이래서 이런 표정을 졌구나. 얘가 스파이 짓을 하고 있었구나가 밝혀지고, 그 스파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스파이 짓을 하는지, 얘가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뭔가 훔쳐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훔쳐가는 장면을 되게 서스펜스 있게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로 해서 얘가 스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1화예요. 그 어떤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얘기했나? 너무 많이 얘기했다. 어쨌든 그래서 영화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와는 너무 달라. 나는 진짜 한 번씩 꼭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보시겠지만 드라마랑 영화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는 화면으로 보여주고요. 화면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드라마는 대사로 전달해요. 요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배우가 대사로 전달하지 않아요. 동조자는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드라마인데도 영화적인 재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 깊이가 지금 기존의 드라마보다는 훨씬 깊죠. 그러니까는 더 남는 거야. 이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눈물의 여왕이 재밌어도 막상 이렇게 놓고선 평점을 매기면은 이거는 넘사벽이야. 동조자는 넘사벽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꼭 해외 드라마가 보기 껄끄러우면 동조자라도 꼭 보셔라. 왜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하나? 왜 드라마 보면서 맨날 걔는 까고 있냐?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 보시고 같이 대입을 해보면은 제가 저래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연출도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뭐 물론 사전 제작이 많아지면서 작품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영화처럼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는데 드라마 PD의 연출과 영화 연출가의 연출은 너무 달라요. 장난같이 보여. PD가 연출하는 건 장난같이 보인단 말이야. PD도 PD 나름이겠지만 이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영화적인 연출이나 연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보인단 말이지. 근데 연출에 고민이 없이 그냥 찍어내는 사람들은 그냥 다 사람들 이렇게 컷 따가지고 대사 치고 컷 따서 대사 치고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단 말이지. 그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아.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때깔이 한국에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돼야지. 그리고 작품의 어떤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이 그리고 있는 게 한국에 있는 시나리오와 잘 맞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하지 않을까. 자, 일단 첫 번째 좋았던 점. 카메라 감독 누구지? 촬영 감독이 안 나오는데 촬영 감독이 미쳤더라고. 그냥 딱 한 장면만 보면 알 수 있어. 드라마 1편에서 이제 극장에 도착해요. 클로드 장군이라는 사람을 만나. 클로드 장군이 누구냐? 아이언맨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맡았습니다. 클로드와 만나서 영화관에 들어가. 그래서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 근데 영화가 아니었지. 취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군이 한 명 들어옵니다. 그 남베트남을 어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장군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장군이 같이 따라 들어와. 그래서 극장에서 로다주 그리고 주인공 그리고 장군 이렇게 세 명이서 앉아 있어. 앉아서 그 취조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담배 피고 있는 장군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카메라가 여기 있어.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러다가 장군이 그래. 야, 너 수사하면서 두리안 먹지 말랐지? 그런단 말이야. 그럼 카메라가 비추고 있다가 저 멀리 있는 두리안을 먹고 있는 수사관을 잡아. 그리고 걔가 이제 몇 마디 하다 보니까는 자, 그럼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는 이제 수사관, 진짜 수사하고 있는, 취재하고 있는 사람을 비춰. 그때 카메라가 또 이동을 해. 취조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거를 롱테이크로 잡는단 말이야. 이게 쉬운 장면이 아닌 게 우리가 일반 캠코더로 하면은 자동 초점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초점으로 앞에 있는 사람도 잘 잡을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잘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건 옆에 있건 뒤에 있건 뭐 멀리 있건 상관이 없어. 캠코더는 각 그 사람들 다 잡아. 자동 초점 기능이 있어서. 근데 이 영화에서 쓰는 드라마에서 쓰는 이 카메라들은 초점을 다 일일이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롱테이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과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초점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훑는다는 거야. 그거는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촬영 감독이 계산을 해서 이거 초점 조절을 바로바로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있어. 아는 사람은 보여. 아는 사람은. 다른 거리를 한 번에 다 잡는단 말이지. 요거 한 장면만 보면은 때깔이 다르구나. 어떤 드라마들도 이런 화면을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특히 OTT 말고 TV 드라마에는 이런 걸 하지 않아. 왜냐면은 초점 하려면은 카메라 감독이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해야지. 카메라 렌즈 다 계산해야 되지. 동선 계산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되게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드라마는 시간 걸리는 거를 축소하고 다 어깨 바이 어깨로 다 걸어서 하는 거야.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거를 한 번에 그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장면 보면은 퀄리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컷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컷들이 따라가는 컷들이 되게 많은데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제3의 눈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훑는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그리고 그 상황에 있는 듯한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카메라 장면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서스펜스. 북베트남에서 온 스파이인데 얘가 어떤 명령을 받아. 무슨 명령을 받냐. 비밀 경찰 명단을 받아와라. 빼와라. 얘기를 해. 그래서 얘가 처음에 카운터에 있는 상사한테 이제 물어봐. 쓱 지나가면서 그거 비밀 경찰 명단 장군님이 가져오라는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장군님이 가져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머쓱해 하면서 예, 알겠어요. 그래서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가 장군실에 딱 들어가서 보고를 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캐비넷이 어딘지 딱 확인을 해. 그 다음에 장군이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갈 것 같으니까 재터리를 비우는 척 하면서 재터리를 딱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비우는 척 하면서 서랍을 딱 만지는 거지. 근데 서랍이 잠겨 있어. 그러면서 장군한테 빨리 뛰어가.
그래서 장군님 뛰어가가지고 장군님 이제 가시죠 하고서는 에스코트 하는 척 하다가 아 제가 놓고 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그 수납장을 여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 쫄리죠. 개 쫄리죠. 서스펜스가 있어. 이런 기본적인 서스펜스를 활용한단 말이지. 작품은 이런 재미를 줘야 돼요. 근데 요즘 영화들은 서스펜스가 없어. 긴장감이 없어. 긴장감이 없는 영화는 일상물 말고는 대부분 서스펜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서스펜스만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서스펜스가 없어. 자 그리고 넘겨줍니다. 비밀 명단을 넘겨주는데 어떻게 넘겨주냐면 카메라로 찍는단 말이야. 옛날 카메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카메라가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카메라가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동그라미 이렇게 작은 필름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찍어. 근데 그거를 봉투에 넣어서 우편물 함에다 넣는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그거를 잡아서 가다가 경찰한테 들켜. 근데 그거를 입에다 넣고 먹죠. 숨기려고. 그러면서 삼킨 걸 아니까 얘한테 똥을 싸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똥을 싸요. 그거를 보여줘. 푸시푸시 막 싸. 근데 그거를 보여줘. 그런 다음에 얘가 이 여자가 이 찍은 사람을 불까 말까 이런 서스펜스를 또 주거든요.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아 내가 스파이인데 다른 스파이가 배신하고 나를 불까 말까 이런 서스펜스 콩닥콩닥하죠. 나중에 1화를 다시 보면은 그 장면이 얘가 땀을 흘리고 있는 거구나. 얘가 긴장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두 번 봐도 재밌어. 그리고 이제 2화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장군이 스파이가 있다! 라는 걸 대충 눈치를 채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독대를 하게 해. 그 과정에서도 얘가 쫄리는 거지. 들켰나? 뭐 어떤 정보를 아는 건가? 나도 줄을 세우네? 뭐 이런 또 서스펜스. 일단 2화까지는 합격! 근데 좀 걱정되는 건 4화부터 박찬욱이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다. 2화까지는 대충 재밌게 봤는데 4화부터는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근데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이게 베트남의 역사가 그러니까 베트남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과 거의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남한과 북한이 있고 위에 북은 공산주의고 밑에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북베트남의 상황은 사이공이 이제 침공을 해서 남베트남을 먹는 과정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나라의 분단 사태를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나도 세계사를 잘 모르고 베트남 역사를 잘 모르니까 보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베트남 역사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아시는 분들은 너무 술술 보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어요. 맞죠? 낯설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역사나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나 뭐 그런 역사들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우리가 아니까는 쉽게 볼 수 있는데 베트남 역사는 너무 낯설더라고. 생경하지 뭔가 느낌이.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조자가 일단은 주인공 설정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피, 두 가지 언어, 나는 모순의 결합체라는 얘기를 해요.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주인공인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속세적인 뭔가 그런 문화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북베트남의 어떤 공산 세력의 어떤 생각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민자의 삶이라든지 그리고 스파이의 삶, 뭐 이건 당연하겠지만 여기 써 있어. 근데 난민, 반역자 뭐 이런 얘기들을 동시에 다 그려나가는 작품이지 않을까. 되게 이중성? 이중성? 오사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마츠다 부장인가? 네, 그분도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쵸. 주연분도 되게 낯선 게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또
보다 보면은 또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70년대에서 온 한국 사람의 느낌이 나. 옛날 우리 아빠 시대에 그 사진 보면은 거기에 공장에서 단체 사진 이렇게 찍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이 주인공이 있거든? 그런 느낌이 드는 얼굴이야. 되게 오묘하고 친근하기도 하면서도 애매하고 애매하면서도 또 반갑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들을 보여줄 것 같아.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것 같고 이쪽 진영이냐 저쪽 진영이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점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해 나가는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되게 다 보고 나면 심오할 것 같아. 뭔가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한쪽 편을 든다는 것, 그리고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중간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그리지 않을까. 제가 책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꼭 보세요. 좋은 연출가가 만드는 드라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동주전 여기까지 하고요.